세상에 참 이런 일이 있네요. 저는 올해 32살의 회사원이고 재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였긴 하지만 전 남편과 식도 올리고 한 달 정도 같이 살았죠. 저는 전 남편에게 어마어마하게 뒤통수를 맞았고 그 충격과 배신감으로 전 남편과 시누이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친족 간 학대로 처벌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할 정도였죠. 아주 악랄한 제 전 남편과 불쌍한 그 노모 이야기 들으시면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2년 전 회사 사람의 권유로 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학벌, 직장, 외모, 뭐 하나 꿀릴 게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반했다며 바로 애프터 신청을 하더군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횡재를 한 것 같은 기분에 저도 분위기에 이끌려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희는 서로에게 빠졌습니다. 아니, 정정할게요. 저 혼자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불같은 연애를 했고 불과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 인서울 인문대 4년제를 스트레이트로 졸업해서 바로 24살에 중견기업에 입사한 너무나도 평범한 서울 여자입니다. 그렇게 쭉 회사 다니면서 재미없게 살았고 중간중간 연애는 물론 했지만 저는 주로 차이는 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착해서 매력이 없다더군요. 많은 남자들이 처음엔 제 고양이 같은 외모에 반해서 다가왔지만 생각보다 저는 쑥맥이었고 비도덕, 비윤리적인 것을 아주 혐오해서 다른 생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의리라는 걸 참 중요시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짓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과 달리 너무 순해 빠지니 다들 사귀면서 금방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남자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밀당 같은 거 하면서 상대방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쪽 같다고 해야 하나? 싫으면서 좋은 척 못하고 좋으면서 싫은 척도 못하는 성격. 그런 저는 남자 앞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그 남자는 오히려 그런 제 성격이 너무 좋다고 하니 혹하지 않겠어요? 나는 여우 같은 여자 딱 질색입니다.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주변에 두기도 싫어요. 은하 씨는 투명해서 좋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 다 보여서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요. 누가 나쁜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하 씨같이 착한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매력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남자였고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서 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며 그 남자와 행복하게 연애했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흘러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공무원 아버지가 계시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본가는 중랑구의 한 30평대 중후반 아파트입니다. 요즘에야 집값이 많이 올라 13억 정도가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부동산 호황기 덕분에 돈이 없진 않은 집안 타이틀을 갖게 된 저였고 전 남편네 본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안산에 사시는데 아파트가 여러 채 있으시대요. 그 중에 하나를 실거주 하셔서 입주하신 상태이고 예비 시어머니랑 결혼 아직 안 한 미혼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전 남편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댔고요. 그때 대기업과 연관된 사고였기에 사망보험금 겸 합의금을 몇 억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시작해서 평범했던 집이 지금의 자산가가 된 본인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전 남편은 명문대 공대 출신이고 IT 기업에 입사한 인재였습니다. 초봉이 7천만 원이었다고 하고 결혼할 때쯤엔 연봉 8,500만 원 정도라 하더군요. 그런데 본가가 거의 전문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중이라 돈 모으는 족족 엄마에게 드렸기에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차 한 대뿐이라더군요. 결혼하면서 집 하나 받기로 하고 본인 돈 다 넣어놓은 상태라며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 전세 빠지자마자 들어가기로 했어. 수원이랑 동탄에서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수원이 더 나을 것 같아. 동탄은 광역버스가 많이 없다더라고. 너 출근하기 편하려면 수원으로 가야지.
정말? 어머님께서 정말로 집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연히 집을 해주시지. 그리고 그 집은 내 월급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월급 받는 족족 다 엄마 드렸다고 했잖아. 부동산 재테크 하신다고.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파트를 덥석. 안 그래도 착한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양도 안 받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세금 문제 때문에 어차피 그 방법이 베스트이기도 하고. 일단 무슨 뜻인진 알겠어.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고 웬만하면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역시 자기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너무 착하잖아. 그런데 얼마나 돈이 있길래? 전 남편이 눈을 번뜩이며 저더러 얼마 모았냐고 묻더군요. 나는 자취 안 하고 집에서 회사 다녔잖아. 그래서 버는 족족 모은 편이라 지금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주식 계좌에 3천 정도 더 있고. 그랬더니 기대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착실하게 모았냐며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계획이 바뀌었다면서 제가 모은 돈이랑 본인 회사에 복지 차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 이용해서 2억 정도 대출 땡겨 받은 뒤 수도권 아파트에 매매해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도장부터 들이대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전 남편의 행동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거부당한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럴 거면 헤어지잔 식으로까지 말을 하길래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좀 순진한 구석이 있던 터라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혼인신고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건 진짜 제가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일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다른 금융대출로 본인이 반 정도 채워서 아파트값 마련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 아파트 하나 팔리는 대로 빚 메꾼 후 저희가 산 집을 다시 팔아서 더 인프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더군요. 제 앞에서 예비시모랑 통화까지 막 하면서 언제 계약을 하네, 자금이 어쩌네 대화를 했고 신우이랑 집 관련 얘기로 카톡 대화한 것도 저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의 재정은 이렇게나 탄탄하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놨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더군요. 그 모습에 속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남편네 집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는 4채나 되었고 시가로 70억 정도는 된다더군요. 세금 처리했던 것들 서류도 막 보여주면서 이건 동탄 아파트 잔금 처리할 때 받은 영수증이고 이건 위례 아파트 양도세 낼 때 증빙 자료라며 뭘 막 들이대더라고요. 봐도 잘 모르겠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부자란 건 알겠더라고요. 회사도 확실하고 신원도 확실한 사람이니 더 의심할 바도 없었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차고 남는 신랑감이죠. 저희 집에 와서도 어찌나 싹싹한지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깐깐한 저희 아버지도 빙그레 웃으실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우리 딸들보다 더 곰살맞아 아주. 시댁들 집도 재산도 꽤 있고 회사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이렇게나 좋아해주니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잘 만나보고 때 되면 결혼하게.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합격 목걸이를 얻은 저희 전 남편은 본인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꽃이랑 한우 사들고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신도시 아시잖아요. 무슨 도로가 그렇게 넓은지 왕복 10차선은 되는 듯하고 동네 전체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작은 슈퍼조차 없는 번쩍번쩍한 새 동네요. 아파트마다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저 동탄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에 한 신축 아파트로 전 남편이 운전해 들어가더군요. 가니까 예비 신호이만 계셨어요. 예비 신모는 급한 계약건이 있어 잠깐 나가셨다고 하길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예비 신우랑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이 정말 모던하더라고요. 신우의 취향대로 집이 꾸며진 건지 어르신들 사시는 것처럼 안 보이더군요. 집이 좀 영하죠? 우리 엄마 취향이 좀 젊으셔. 그나저나 결혼한다고. 잘 살아요. 나 절대로 신우의 짓은 안 할게.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귀엽게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전 남편이랑 똑 닮아서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갔어요. 집을 간단히 둘러보는데 와인과 양주가 엄청 많았고
주로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남자 혼자 사는 집인 줄요. 게다가 어르신이 댁에 사시면 소파도 굉장히 크고 의뢰에 안마의자도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실에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만 하나 덩그라니 있었으며 아무리 봐도 어르신이 편히 계실 만한 곳은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도 뭐 취향이 그러시다니 놀란 마음 뒤로 한 채 애써 수긍했죠. 신우와 그렇게 기분 좋은 첫 대면을 했고 시부모님이랑은 나중에 만나 뵙기로 한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예식장과 신혼여행 계약, 스드메, 신혼 가구 가전 등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부모님을 아직 못 뵌 게 찜찜했지만 시어머니 될분과는 종종 통화했어요. 너무 바쁘시다며 아무래도 상견례 때나 볼 것 같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상담하니 요즘은 결혼 전에 한 번 정도 인사 가고 바로 상견례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야 여러 번 왕래하며 얼굴 익히고 정 붙인 다음에야 결혼했지.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런 식으로 저를 엄청 달래더군요. 시어머니 자주 뵈서 뭐해. 자기한테 불편하기나 하지. 자기도 결혼하면 알걸? 쿨한 시부모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결혼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야. 전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다음 주 중에 어떻게든 엄마랑 자리 만들어 볼게. 그렇게 만들어진 예비 시모와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뵙게 되네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살갑게 인사를 하자 예비 시모가 정말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우리 아이랑 결혼한다니. 가족이 돼주어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아파트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던데 덥석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죄송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 정도야 뭐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아요. 어차피 아들 하나 주려고 계획해둔 건데요 뭐.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쁘신데 저희 회사 근처까지 오시고 혹시 다음에 식사 모실 일 있으면 제가 어머님 쪽으로 갈게요. 이 나이 먹은 사람들 하나씩 다 아프죠. 뭐 개의치 말아요. 하시며 깔깔 웃는 명랑하신 시어머니셨고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시계를 보시더니 뭔가 초조하다는 식으로 남편을 채근하더군요. 아, 1시간 됐다. 나는 이제 가볼게요. 네? 아, 네,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상견례 때 봐요. 그렇게 먼저 일어나신 예비 시모를 보는데 전 남편에게 미리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안 좋다고 한 것과 다르게 왼쪽을 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뭐 양쪽이 다 아프신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했고 마침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역시 그 예비 시모는 딱 1시간만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일정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좀 불쾌해하시긴 했지만 예비 시모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식사 꼭 대접해드리겠다고 거듭 사죄하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결혼식이랑 신혼여행까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잘 치렀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은 남편의 고향 친구들과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들이라는 소위 불알 친구들이 대거 들어왔고 저더러 예쁘다느니 너무 참하게 생기셨다느니 칭찬을 늘어놓으시길래 좀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분이 이러시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간다는 사람도 드물 텐데 재수씨는 정말 마음이 천사처럼 고우신가 봐요. 네? 그게 무슨... 저 같으면 많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저 자식이 여자한테 잘하긴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전 남편이 새신랑 차림으로 급하게 들어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고개를 갸웃하긴 했지만 그날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의아함도 바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도 다녀와 피곤한 몸을 누이며 신혼집에서 남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도 참 자상한 편이던 전 남편이 제 전신을 마사지 해주며 결혼해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달콤하게 인사를 해주더군요. 응, 나도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그동안 연애도 제대로 못했었나 봐.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마워.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당연하지. 주례 앞에서 맹세했잖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잘 이겨내보자. 정말? 정말이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같이 극복할 거야? 나 자기 믿어도 돼? 그럼 그게 부부 아니겠어? 역시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어. 자기처럼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 만난 나는 평생 자기한테 절하면서 살아야 돼. 아무튼 그 마음 절대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 가지 않기로. 그렇게 전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신신당부를 하다가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갑자기 종이를 꺼내와서 서약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뭐야? 두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같이 이겨내기로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 10억을 상대에게 주기로 약속한다?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언제 이걸 쓴 거야? 전 남편이 가져온 이상한 서약서를 보며 제가 헛웃음을 치자 전 남편이 웃으며 그냥 농담 삼아 만든 거긴 한데 저희 둘의 신뢰를 위해 꼭 서약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10억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초딩이냐고 물으니 장난스럽게 제 지장을 억지로 찍으며 껄껄 웃길래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고 소름 돋는 전 남편의 행동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는 중 결혼식 후, 그러니까 한 2주 되었을까요? 전 남편이 퇴근 후 저랑 할 얘기가 있다며 진지하게 각을 잡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 남편은 술상까지 차려놓고 과묵한 표정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당신 나 많이 사랑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러면 저번에 서약한 대로 우리 약속한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떠나지 않는다고 맹세한 거 잊지 않았지? 그렇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그 말을 하면서 흐느끼듯 울더군요. 정말 아이처럼 꺽꺽 울길래 불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번에 뵌 시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숨겼어. 사실 그 사람은 알바야. 시간당 10만 원 주고 내가 고용한. 시어머니인 척 잘만 연기해주면 몇만 원 더 얹어주겠다고 하니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자기도 깜빡 속았지? 미안해.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 진짜야. 내일 날 밝자마자 널 데리고 어디 좀 가고 싶어. 그렇게 처연하게 울며 말하는 전 남편이었고 저는 무언가에 속았다는 배신감보다는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서러워하니까 안쓰럽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전 남편이 저를 차에 태우고 어느 허름한 시골집 같은 데 가더라고요. 차로 한 1시간 20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요. 요즘 보기 드문 슬레이트 지붕에 잔뜩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마당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그야말로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사나? 이 사람이 날 왜 여기로 데려왔나? 온갖 궁금증이 올라오는 찰나 전 남편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미안해. 너랑 결혼하려면 많은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 그중에 우리 엄마도 있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나 용서해줄 거지? 하더니 차에서 내려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실 같은 곳을 지나 허름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악취가 나서 불쾌했는데 이윽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전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말하길 엄마 나왔어. 색시 데리고 왔는데 좀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기절초풍하게 놀랐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웬 엄마라니?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뭐해? 여긴 어디고? 이분은 누구시고? 사실 이분이 우리 엄마야.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지 10년 정도 되었어. 뭐라고? 이분이 어머님이시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때 배웠던 분이 정말로 어머님이 아니셨다는 거야? 이분이 진짜 내 시어머니시라고? 응, 미안해. 미리 말 못했어. 말하면 네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 당신 정말?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더니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이 사람이 이제 엄마 잘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며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 황당한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침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또 느껴졌습니다. 보니까 신호이였어요. 신호가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은 채 응, 옳게 왔어? 좀 놀랐지? 내가 이틀에 한 번 정도 봐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기저귀 때문에 냄새가 좀 나. 그래도 잘만 갈아드리고 오늘 집에 가서 잘 씻고 그러면 냄새 안 나고 괜찮을 거야. 밥은 저기 캔에 들어있는 거 있지? 저거 먹여드리면 돼. 다른 건 소화 못 하셔서 저것만 먹여드리면 되거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인수인계를 하듯 말하는 신호이에게 저는 너무 놀라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탄 그 집은 뭐예요? 거기서 같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사실 내 남자친구 집이야. 나는 거기서 얹혀 살고 있고. 뭐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이 저를 꼭 안으며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그래도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고 믿고 오픈한 거야. 당신 그랬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와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당신 설마 내 조건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 나 사랑해서 한 결혼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 제가 따지듯 묻자 신우이가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옳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결혼이란 게 아무래도 둘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시부모님 모실 각오도 좀 하고 그래야지. 조금 다른 점은 중풍 걸린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10년 동안 엄마 모셨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도 이제 올케한테 우리 짐 좀 넘기고 엄마 들여다보는 짓 그만하고 싶어.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리고 어머니라면서 어떻게 이런 폐가 같은 곳에 두고 본인들은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들여다봤다고요? 아니, 당신들 사람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남매는 중풍 걸려 쓰러진 노모를 이런 시골 폐가 같은 곳에 넣어놓고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기저귀 갈고 유동식 먹이고 그러신 거래요. 그래서 10년이나 이렇게 누워 계신 거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요양원에 8년 정도 모셨는데 병원비와 간병비의 압박으로 퇴원했고 전 남편 집, 시누이 집 번갈아 가면서 짐짝 옮기듯 여기저기 옮겨 지내시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이 폐가 같은 시골집에 어머님을 모셔둔 거랍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누이가 처음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어드리곤 했는데 그 인성 어디 가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오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나흘에 한 번 온 적도 있었다네요. 사정하는 그 시골 동네 주민께서 되바라진 남매가 이 그지 같은 집에 중풍 걸린 노모 버려두다시피 한 거 알고는 십시일반 사람들 모아서 어머님 조금씩 봐드리고 그랬다네요. 이게 2020년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얘기 다 듣고 열받아서 화가 미칠 듯 올라오더군요. 제가 속아서 결혼한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늙은 노모를 이렇게 버리다시피 한 저 악마 같은 남매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 지금 노인 학대하는 거야. 자기들 밖에서 좋은 밥 먹고 비싼 커피 마시고 명품에 외제차에 다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늙은 노모 요양원 비 낼 돈은 없어? 그게 말이나 돼? 아니, 그리고 그 많은 아파트는 왜 그대로 두고 돈이 없다 어쩐다 하는 건데. 미안해. 사실 너 잡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나 정말 너 놓치기 싫었거든.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너 나 사랑해서 한 결혼이잖아. 나도 너 사랑하고. 그걸로는 안 되겠니? 너 설마 내 집안 배경이랑 내 스펙 보고 결혼한 성물 같은 나쁜 년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 착하고 순진하고 내가 다 아는데. 뭐라고? 너야말로 그럼 내가 순진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너를 계속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결혼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막말로 네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스펙도 평범한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내가 집에 돈 있다고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내 회사에, 내 학벌에, 내 외모에 이 정도 조건이면 집에 돈 없어도 괜찮은 신랑감 아니야? 거기에 아프신 시어머니 한 분 계실 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야, 잘 생각해봐. 지금 조금 놀라서 그런 걸 거야. 자기 착해서 우리 엄마 잘 모시고 살 수 있어. 내가 많이 도울게. 그리고 당신 더 많이 사랑해줄게. 새치어를 그렇게 놀리는 그 전 남편이 저는 악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표정을 확 구기며 이게 착하다고 해서 소개받았더니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때려? 순진한 줄 알았더니 지 남편 뺨까지 때릴 줄도 알고. 너 진짜 혼나볼래? 그러자 신우이도 왜 자기 동생을 때리냐며 거들며 저를 같이 때리려고 했고, 저는 순간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대로 남편 차를 끌고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렇게 엉망이 된 얼굴로 친정 엄마를 마주하니 엄마가 기절할 듯 놀라시며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저는 모든 전말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역시 뒤로 넘어가실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불안당 같은 놈과 그 누나가 있냐며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냐고 울분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까지 알게 되셨어요. 아빠도 너무 분노하셨지만 바로 이성을 찾으시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하시더군요. 마냥 울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정신을 차렸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니 고의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인척 연기했던 그 중년 여성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만 와서 증인이 되어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하니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차단한 것처럼요. 본인 볼 일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막막함에 전 남편을 소개시켜준 제 회사 선임에게 찾아가도 증거 될 만한 건 없더라고요. 저를 작정하고 속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골똘히 생각해내다가 남편 차 블랙박스가 생각났어요. 제가 남편 차 타고 급하게 도망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그 즉시 블랙박스 영상을 따냈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제가 대화한 내용이 다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저랑 결혼하려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도망치듯 나오는 모습과 그 뒤에 손을 올리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전 남편의 모습까지 전부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그것과 카톡으로 전 남편과 주고받은 내용들 전부 복구했고, 거기서 본인 어머니가 다 건강하신데 무릎만 조금 안 좋다고 거짓말한 부분과 아파트들 증여에 관해 저에게 허세 부리듯 이야기한 내용 등이 있어서 전부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그러는 동안 차 가지고 오라고 난리를 쳤고 문자와 전화로 협박까지 일삼더군요. 당장 안 오면 폭행죄로 고소한다. 차량 가져간 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썼던 그 각서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만약 포기하고 도망가면 상대에게 10억 주기로 한 거요. 그 초딩도 안 할 만한 서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며 제 지장이 찍혀있으니 유효하다고 저더러 10억을 내라네요. 제가 그거 보고 열받아서 전화를 했고 내가 10억이 어디 있어서 그걸 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전 남편이 음침하게 웃으며 이러대요. 장인 장모 아파트 그거 시세 보니까 12억인가 그렇던데 그거라도 파셔야겠네. 그러니까 각서의 지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야. 하길래 제가 너무 열받아서 너 딱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노인 학대건으로 신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 관련 부서로 저를 넘기시더군요. 거기서 다 말했습니다. 부양가족이 둘이나 있는데 요양원에 안 모시고 허름한 시골집에 버려둔 채로 길게는 3일까지 오지도 않아서 기저귀도 못 갈고 악취 엄청 풍기는 채로 밥도 거의 못 드신다. 썩은 나무 토막처럼 숨만 붙어 계신다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서 당장 출동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주소가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 남편 차 내비로 찍고 간 게 아니라 전 남편 스마트폰 내비로 보고 간 거라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내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바로 연기를 시작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 맞아. 나 당신 많이 사랑하니까 어머님도 품을게. 어머님 모셔오려고. 내가 어머님 모셔서 집으로 갈게. 그 시골집 주소가 어디야?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멍청하게도 제 연기에 믿으며 고맙다고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바로 경찰 2명 대동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시더군요. 혀를 차며 말하시기를 자식 둘이 있는데 통 들여다보지도 않아서 이 양반 죽을 것 같길래 우리가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가끔 갈아주고 그랬어. 그거 알면서도 그 막대 먹은 연놈들은 고맙단 인사 한 번 안 하고 아주 인간 말종들이야. 안 그래도 내가 신고하려고 했어. 저러다가 아사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이쯤 되면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닐까 싶어.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살아있는데 2년 동안 저기 갇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렇게 경찰들은 주민들의 증언을 모두 수집해 갔고 이윽고 전 남편과 시누이는 노인 학대 및 친족 상해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죠. 사기죄로요. 변호사 대동해서 일사천리로 모든 법적 진행을 이뤄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저더러 소름 끼치게 무서운 년이라고 하더군요. 착하고 순진한 거 빼고는 봐줄 것도 없는 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진짜 나쁜 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 얼굴에 대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누가 나쁜 년이고 놈일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 너도 나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사기죄로 고소해.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허옇게 질린 채 달달 떨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건 친족 간 혐의는 초범일 경우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네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신호도 집행유예 6개월 처분만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던 건 꽤 오랜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했는데 그건 역시 일부만 인정이 되어 전 남편이 실형을 살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많은 벌금과 사회봉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도 알려져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네요. 나중에 듣기로는 시누이도 남자친구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었던 그분, 전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아프신 어머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지셨습니다. 그 전에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병원에서 치료도 꽤 오래 받으셨대요. 그 후 요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눈물만 뚝뚝 흘리셨답니다. 얼마나 지옥 같으셨을지. 그래도 이제라도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시며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법으로 호되게 혼냈고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기에 집만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딱히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돈으로 얽혀진 게 없어서 조금 늦긴 했지만 깔끔하게 끝나긴 했습니다. 전 남편은 후회한다더군요. 저를 속인 것,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며 노모를 힘들게 한 것, 전부 아니고요. 저를 좀 더 늦게 어머님을 보여드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자기 딴에는 제가 본인을 너무 좋아하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도 않았고 마침 그 시골 전세 계약 만기도 다 되어가는 터라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네요. 요양비 아까워서 그렇게 늙고 병든 노모를 폐가에 버려둔 그 남매는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 법이 약해서 이 정도로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전과가 남았고 회사에 다 소문이 나서 잘리기도 했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게 된 것에 감사해하고 있어요. 이혼녀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혹은 착한 여자 프레임에 갇혀서 평생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 산다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일처리 도와주신 친정 아빠에게도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소중한 부모님을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맙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아용품과 어린이 옷 등을 제작해서 SNS로 판매 사업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처음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시간이 5년이나 흘렀네요. 제 사업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3박 4일도 모자랄 겁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지 밤낮 없이 일하고 코피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쏟아냈더니 첫 해에는 연 순수익 4천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억, 그 다음 해에는 7억 5천, 그리고 작년에 10억을 찍더니 올해는 약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밑으로 직원은 15명 있어요. 연매출은 30억 정도인데 반해 자체 제작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마진을 많이 뗍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업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회사원, 공무원이고 남편 역시 광화문에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 제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죽을 힘을 다해 이 쇼핑몰을 성공시킨 건 제 악에 바친 의지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지만 그룹 동기였고 다른 계열사 직원이지만 건물이 같아 오며 가며 만나다가 눈이 맞아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죠. 어쨌든 같은 그룹이다 보니 연봉도 비슷했고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외동아들이란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의 아버지 역시 남편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저희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네요. 외동아들의 홀시어머니라는 조건은 순진했던 제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 계신 시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 다른 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결혼했던 점도 반성하고요. 시댁과 신혼집은 겨우 40분 거리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 전화도 그만큼 하기를 시어머니는 요구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70년대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옆에서 넌지시 지켜보더니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 속옷이 왜 네 팬티보다 밑에 와 있니? 그 말에 제가 경악해서는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팬티 접어개는데 순서가 어딨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농담이라고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절대 농담 아니었습니다. 밥 같이 먹을 때도 제가 남편보다 고기 한 점 더 먹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시고요. 제가 더 먹는다 싶으면 아예 고기 반찬을 대놓고 남편 쪽에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유요? 어머님이 사주신 음식인데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다 이거죠. 제가 남편 잡아먹는 불려우도 아니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시키셨는지. 두나디 둔한 남편도 어머님이 은근슬쩍 제 앞에 여러 고기 반찬 밀어넣는 걸 보고는 눈치 없게 큰 소리로 엄마! 고기 좀 내 앞에 그만 줘. 나 배부르단 말이야. 와이프도 같이 먹어야지. 하면서 남편이 제 쪽으로 반찬을 밀어주시면 시어머님이 말은 못하고 빨개진 얼굴로 당황하시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제 목 뒤에 있는 택을 뒤집어 꺼내보더니 이건 얼마짜리냐, 백화점에서 샀냐 등등 제가 무언가를 사는 것에 엄청 예민하셨고 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새 옷이나 가방이라도 생기는 것 같으면 누구 돈으로 샀냐, 얼마냐, 왜 절약하지 않느냐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저요? 저는 원래 백화점 안 다니고요. 옷 사더라도 아울렛이나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 받아 싸게 사지 몇십만 원짜리 옷도 가방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돈 안 쓰는 편인데 어머님은 제가 신문지라도 꿰어 입고 다니길 바라시나 봐요. 그러면서도 남편 옷은 사주라며 남자가 옷이 후줄근하면 가정에 복이 안 들어온다는 이상한 논리로 저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남편만 사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전업이고 남편만 외벌이 하면 몰라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남편인데 옷 더 사주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둘이 비슷하게 버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제가 돈 100원이라도 더 쓰고 고기 한 점 더 먹는 것에 아까워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저 절대 결혼 안 했죠. 그런데 상견례 때도 고상하게 앉아 계시며 말 한마디 아끼시던 분이라 설마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그런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행동에 늘 당당하셨어요.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배운 게 없을 거라는 식으로 모욕을 주시며 반대 한 번 안 하고 결혼 허락한 것에 감사해 하래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편하게 결혼 생활한다며 늘 고마워하란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 신혼 1년 정도에는 저도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었죠. 시댁 오라 하시면 군말 없이 갔고 안부 전화 안 하냐고 호통치시면 정말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죄송하다 하며 연신 기분 맞춰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리타분하신 것에 속상하면서도 그런 어르신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참았죠. 무엇보다 저희 친정 아빠가 웬만하면 시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라며 저번에 상견례 때 뵈니 말수도 적으신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느라 외로우신 것 같다고 제가 더 양보해서 잘 봐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친정 아빠에게 성질을 팍 냈었죠. 아빠,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 아니야? 아빠는 그럼 안 외롭고 안 서운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아빠는 여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지내잖니. 게다가 아들한테 의지도 꽤 많이 하셨댔고. 그런 분이면 더 외로움 타실 게다.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실 테니 너무 개의치 말고 잘 해드려라. 그런 저희 친정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친정에 날리진 않고 속으로 삭혀내거나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내며 애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원체 성격이 순한 편이기도 했고요. 그나마 남편이 확실한 제 편이었고 중간 역할을 꽤 잘 해왔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덧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해서 산부인과에서 입덧 약을 따로 조제해 받아먹을 정도로 물 한 모금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도 제가 그렇게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임신은 저만 한다니? 세상 유세는 혼자 다 부리고 앉아있어. 이러시더군요. 그때 그 말이 저는 너무 서운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딸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왜 임신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입덧이 심하니 남편도 덩달아 걱정했고 같이 고생하니 어머님은 그게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네 부인은 부인이고 너는 너야. 엄마 되기가 어디 쉽니? 다 여자가 알아서 감내하는 거야.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너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돼. 제 눈치 보여서 그래? 저녁에 소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이러시더군요. 어머님은 늘 저에게 예, 제, 야 이런 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그 말에 남편이 또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한테 실망했다고 처음으로 대놓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본인에게 실망했다는 그 말에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또 몇 줄을 우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피말리시고 가뜩이나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회사도 다니느라 죽을 지경이었고 시어머니까지 제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니 우려하던 바가 벌어지고 저는 하열과 함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니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이틀 내내 잠만 잔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고 망치로 문을 부셔 들어왔었고 잠들어 있다가 깬 저를 부여안으며 울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꼭 지켜주겠다고. 본인이 너무 안일했다고 인정하더군요. 홀로 계신 어머니라 본인도 은연중에 조금 봐드렸던 것 같다며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 벌받아 마땅하다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며 남편을 달랬고 저희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퇴사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 몸 관리 좀 더 한 후에 아이 가지려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 잃은 거 두 눈으로 보시고도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벌어야지 우리 아들 혼자 벌게 해서야 되겠니? 이제 입덧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몸 회복했으면 다닐만 하지 않아? 정 힘들면 휴직을 내서 쉬던가. 퇴사가 뭐니?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돈 듯 화가 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여러모로 힘들어서 유산한 것까지 보셨으면 이제 그런 모진 말씀은 좀 넣어두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욕을 했다느니 늙으면 나가 죽으라느니 심한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치시더군요. 그거 보고 정말 시어머니에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지더군요. 물론 남편은 믿지 않았죠. 저희 친정아빠도 예전에는 웬만하면 시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라 하셨지만 제가 유산한 것까지 아시고는 저희 남편을 불러 호되게 혼내셨어요. 사위에게 실망했다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지 부인도 보호 못하면 내 딸 다시 데려온다 어쩐다 화를 엄청 내셨는데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쥐죽은 듯 계시더니 슬슬 저를 긁어대셨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이혼 통보하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며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짐 싸서 혼자 단기 오피스텔 구해서 나와 살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 사는 곳에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저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마음 먹고 집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신경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상담도 병행했어요.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운동도 하기 시작했죠. 헬스 PT부터 한강 러닝, 테니스,
주말엔 올림픽 공원에서 배드민턴까지 일주일을 꽉 채워 운동을 시작하니 약 때문인지 상담 때문인진 몰라도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때 알게 된 치료쌤이 조금 더 바쁘게 살아보는 것 어떻냐고 제안을 하셨고